네, 안녕하세요.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이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은 총 10개의 강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부분은 산업의 주요 영역별 총론적인 내용도 있고, 일부는 특정 중요 질환에 대한 치료제 시장의 내용과 전망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이오텍 분야의 스타트업을 새로 창업하고 싶으신 예비 창업자 또는 이미 창업해서 사업을 시도하고 계신 초기 단계의 사업자 분들이 본인의 사업을 제대로 육성시키려면 어떤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를 글로벌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지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앞서가는 국내 또는 해외의 스타트업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 사업을 만들어서 성장시키고 있는지를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유망한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또는 막 시작하신 분들이 미래의 훌륭한 바이오텍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이 강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의 강의 개요 및 수강 목표부터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기술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대로 인한 의료 비용 급증과 같은 보건의료 문제, 그리고 세계 인구 증가 및 경작지 감소 등에 의한 식량 부족 문제, 화석연료 고갈 및 환경오염, 지구온난화와 같은 에너지 환경 문제 등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벤처에 대한 투자는 그 장표의 좌측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올해는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바이오 산업이 곧 기존의 반도체, 화학, 자동차 등의 주요 사업군을 202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근본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에서는 총 10개 강좌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바이오 산업 전반의 핵심 동향을 파악하고 세부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 트렌드 및 시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그럼 저희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의 수강 목표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국내 바이오 산업 규모와 종사자 수에 비해서 관련 종사자들의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서베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창업 활성화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장표의 이제 우측에 보시면 국내 바이오 의약 산업 종사자 인식 조사라는 그 서베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그쪽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알고 싶은 정보가 많은데 비해서 그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는 영역이나 방법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이게 이제 바이오 분야가 갖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다. 그에 반해서 창업 활성화에 대한 니즈나 수요는 굉장히 크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을 시작하게 된 주요 동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이 강좌를 통해서 예비 창업가 분들에게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한 창업으로의 동기부여를 제공드리고자 하고, 또 이미 창업하신 바이오 스타트업들에게는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 확립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부터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의 강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강좌는 총 10개의 강좌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이오 산업의 종합적인 이해를 위한 총론과 세부 질병 및 치료 방식을 다루는 강론의 복합적인 강의 구성을 통해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바이오 산업 시장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형성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강좌 제목 및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강은 국내외 제약산업 동향으로서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들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서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강좌는 당뇨, 비만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들 질환을 이해하고 관련 치료제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강좌는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이오시밀러 기술이 가지는 의미와 시장성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강은 CMO 및 CRO로 대변되는 제약산업 아웃소싱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제약 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산업이 가지는 특성과 차별성 확보 과정에 대한 이해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강은 종양학, 그 중에서도 암을 주요 질환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암의 질병적 특성과 관련 치료제 시장 동향 파악이 주된 내용입니다. 6번째 강좌는 진단의학 및 의료기기 산업 분야입니다. 질병의 진단에 있어서 사용되는 기술과 기기에 대한 시장 동향 파악입니다. 7번째 강좌는 유전자 관련 산업 동향입니다. 유전자 관련 질병과 그의 치료를 위해 활용되는 유전자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한 이해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8번째 강좌는 바이오 뷰티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이오 기술이 뷰티 시장에서 바이오 뷰티 영역으로 확장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강좌는 치매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난치 질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강좌는 바이오 산업의 확장적 개념으로서 기존의 제약 바이오가 주된 영역을 이루고 있는 레드 바이오 영역 외에 그린 바이오 또 화이트 바이오와 같은 바이오 산업의 확장적 영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전체 그 10개 강좌의 개요를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1강 국내 제약산업 동향부터 2강 당뇨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 3강 바이오시밀러 산업, 4강 CMO, CRO와 같은 제약산업 아웃소싱 서비스, 5강 암질환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6강에서 10강까지 내용 좀 상세 설명이고요. 6강은 진단의학 및 진단기기 산업, 7강 유전자 관련 산업의 동향, 8강 바이오 뷰티 산업 전반의 개요, 9강 치매 파킨슨과 같은 신경퇴행성 난치질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10강 바이오 산업의 확장적 개념에 대해서 상세 설명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 제1강 국내외 제약사 동향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제약 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을 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언급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잘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누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 이외에는 우리 국내 제약사들의 흐름을 보면서 그들 중에 특히 이제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몇몇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향후에 이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을 주요 주제별로 하나씩 짚어가는 어떤 좀 단초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 제1강 국내외 제약사 동향의 진행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간단히 짚어보고 나서 제약산업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외 제약산업의 특성 및 최근 현황이란 주제로 해외 제약산업 업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화두들을 몇 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두가 저성장 위기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화두는 국가적으로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실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러한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들을 주요 기업별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4개 기업은 일본 최대 제약회사인 다케다, 사노피, MSD, 바이엘 4개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내 제약산업의 특성 및 챌린지를 훑어보고 국내 제약사의 동향을 크게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어 R&D 그룹, 두 번째는 디버시피케이션 그룹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고요. 구체적인 표현은 해당 챕터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이 제1강이니만큼 이 강의를 들으시는 다양한 오디언스 중에 제약 바이오 스타트업을 꿈꾸시는 예비 창업자 또는 제약 바이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을 어떻게 좀 활용했으면 좋을지 그런 관점에서의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라든지 또는 공공기관 근무자 같은 분들은 또 다른 시각에서 이 국내 제약산업 또는 해외 제약산업의 동향이 주는 시사점을 좀 스타트업 생태계 시각으로 비추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종합한 종합적인 저희의 의견을 마지막 부분에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강 국내외 제약사 동향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제약산업의 성장이 돋보이는 환경 속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규모는 전 세계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중이 아닙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국내 제약산업과 글로벌 제약산업 간의 비교를 통해서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고려해야 할 점 또는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여되신 분들이 감안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외 제약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볼 게 우리나라 산업이 글로벌 산업 대비 규모가 좀 어느 정도나 되는 곳인가, 그 둘 사이 비교 사이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 이런 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2015년과 2020년 두 시기를 타깃으로 해서 한국의 제약산업이 글로벌 제약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좀 자료로 살펴보았습니다. 2015년 기준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1.2%, 2020년이 되면 조금 더 커져서 1.3% 정도가 될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산업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주요한 리더급 산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있죠. 한국에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습니다만 이런 글로벌 리더들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20%가 넘습니다. 미국 바로 다음이라고 해요. 좀 더 심하게는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하고 LG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이 글로벌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미국보다 앞서는 시장 점유율 1위죠. 이렇게 글로벌 시장의 20%, 30%, 40%를 차지하는 산업도 있는데 비해서 제약 산업은 저희가 1.2% 내지 1.3%밖에 안 된다. 상당히 미미한 비중이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타 산업 가구의 비교만 볼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GDP하고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게요. 결국 산업의 비중은 GDP 비중하고 유사하면 거의 평균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2018년도 IMF 발표 GDP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GDP는 1876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GDP 총합의 1.9%, 2%가 조금 안 되는 숫자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제약산업도 글로벌 산업 대비 평균 위치에 처해 있다면 1.9 내지 2% 비중은 됐어야 되는데 1.2 내지 1.3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약산업 규모가 굉장히 뒤처져 있다. GDP 평균에 비해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더 분발해야 될 요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좌에서 저희가 해외 제약산업 동향도 보고 국내 제약산업 동향도 보게 되겠죠. 그래서 국내의 경우에,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내의 경우에는 더더욱 유망 기업들 위주로서 동향을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어떤 기업들을 보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먼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표에는 R&D 지출 순위가 써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 도표에는 매출 순위가 써 있습니다. R&D 지출 순위로만 보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굉장히 상단을 차지하고 있죠. 이게 CRO, CMO 영역을 다루는 회사들인데 이 두 회사는 저희가 향후에 진행될 제약산업 아웃소싱 서비스 강좌에서 이 두 회사에 대한 상세한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에 대한 검토는 오늘 제1강 강의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두 회사를 뺀 나머지 회사 중에 R&D 지출 순서가 크면서 매출 순위도 탑10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 위주로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한미약품, 녹십자, 종근당, 유한양행, 동아ST 요 정도의 회사들을 놓고 저희가 국내 제약산업 동향을 살펴보는 주된 벤치마킹 타깃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좌의 국내외 제약사 동향을 볼 때 국내 제약사들을 누구를 보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해외 제약산업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도 어떤 회사들을 좀 주되게 볼 것인가 하는 좀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의 왼쪽에는 R&D 지출 순위 1등부터 10등까지가 이제 글로벌 등수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매출 순위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오른편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외 제약산업 동향을 다룰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이고,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다루다 보니 뭐 왼편에 R&D 지출순위 있는 기업들도 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합니다만, 오픈 이노베이션 차원에서 독특하게 눈에 띄는 좀 벤치마킹 할 만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과 뭐 R&D 지출 순위의 상위 기업들, 이 두 가지를 놓고 저희가 종합을 해서 몇몇 기업들을 좀 선정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좌에서 더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좀 여러분께 참고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 회사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R&D 지출 순위 총 10위까지 중에 6번째에 아스트라제네카사가 있습니다. 스웨덴 회사예요. 이 회사는 1913년에 창립된 스웨덴 기업인 아스트라가 1999년도에 영국 기업인 제네카를 인수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합병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뭐 소유권은 여전히 이 스웨덴 회사인 아스트라가 갖고 있죠.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눈여겨볼 거는, 이 회사 자체의 비즈니스도 되게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아스트라제네카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 가문이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입니다. 이 발렌베리 가문은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그룹, 현대그룹, SK그룹과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이 정도를 몽땅 합친 하나의 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규모가 그 정도 될 거냐는 저희가 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비즈니스 성격상 그렇다는 거죠. 스웨덴 GDP의 30%가 이 그룹 소유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사람의 4.5%가 이 회사에서 일합니다. 이 가문이 소유한 회사들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죠. 근데 이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와 전문 경영 간의 그 분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사도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약사로서 유명한 영역은 고지혈증 치료제입니다. 크레스토라는 의약품이 전 세계 고지혈증 치료제 1위 제품인데, 이걸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4년도에 화이자가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110조 원에 사겠다고 공공연하게 어나운스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물밑으로 작업을 하다 그 금액을 노출시켜버립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물밑 작업에는 응하다가 금액이 공표되는 순간 뒤로 물러납니다. 회사를 팔지 않겠다. 결국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사는 여전히 발렌베리 가문의 소유로 있고요. 이 발렌베리는 사실 뭐 자동차, 철강, 뭐 은행, 뭐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금산 분리라는 거하고는 굉장히 대립된 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뭐 이거 뭐 바이오 벤치마킹 스코어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냥 이런 그 오너십 구조 차원에서 이제 특이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발렌베리 가문은 후계자가 2명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은 금융그룹, 또 한 명은 그러니까 산업 부문을 담당해서 둘 사이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금산분리 역할을 가문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종업원 수가 6만 명, 매출이 26조입니다. 연간. 결코 작은 회사는 아니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보다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회사가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게끔 여러분께 설명드린 큰 이유는 이겁니다. R&D 비용으로는 지출 순위가 6위밖에 안 되지만 매출액 대비 비중으로 놓고 보면 탑입니다. 25.7% R&D 비용을 쓰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매출 대비 R&D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하나다. 대기업 중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이 회사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지 않을 또 하나의 회사 중에 제가 여기서 좀 짚어볼 회사가 BMS가 있습니다. BMS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사죠. 플레임이. 이 회사는 2019년도 1월에 희소 난치질환 치료 전문 기업인 셀진을 약 83조 원, 우리나라 돈 어마어마한 액수죠. 740억 달러에 합병을 합니다.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향후에 희귀 질환 또는 난치성 질환 위주로 치료약이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발만 되면 굉장히 많은 시장을 갖고 오지만 개발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 개발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의약업계의 선택과 집중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대부분의 일반 의약품의 생산을 CRO와 CMO에게 넘깁니다.
뭐 리서치도 계속 이제 메인터넌스 차원에서 이제 리서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CRO한테도 위탁하고 CMO한테도 위탁해서 비즈니스를 남의 손에 맡기고 자기는 세일즈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그 CRO, CMO로 잘 나가고 있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회사를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글로벌 기업 중에 생산 위탁 또는 연구 위탁을 맡긴 회사가 바로 이 BMS입니다. 이 회사는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는 굉장히 유망한 기업, 아일랜드에 있는 유망한 기업도 SK그룹에 팔았어요, 작년에. SK바이오텍이라는 회사를 이름을 다시 지었는데, 웬만큼 일반 의약품 성격에 가까운 제품 영역들은 점점 자기 손에서 떠나보내고, 굉장히 하이엔드의 난치성, 희귀성, 고부가 가치 의약품 개발 및 세일즈 위주로 비즈니스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BMS의 특징입니다. 뭐 지금 제가 나중에 벤치마킹 내용을 할 때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설명할 땐 이 기업들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을 거라 미리 좀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이오비트란 기본적으로 바이오텍과 국내법상 제약산업의 법적 정의는 국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의 예방, 치료, 처치, 진단을 위한 의약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 또한 의약품을 연구, 개발, 판매 및 배포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제약회사의 정의가 크게 다르진 않지만 국내와 해외의 제약산업의 동향은 그 규모와 사업 형태에 있어서 양상이 다소 다릅니다. 2015년 기준에 세계 의약품 시장은 약 1조 달러 규모로 시장 규모가 추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약 1200조 정도 됩니다. 이게 2020년이 되면 1조 4,300억 달러, 약 1600조 원까지 성장할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은 미국이고 글로벌 시장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에 반해서 유럽은 13.5% 정도,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죠. 동일 연도에 우리나라 제약산업 비중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뭐 아쉽게도 1.2% 수준인 19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에 우리나라 제약업계 매출액 1, 2, 3위인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세 군데 매출을 다 합쳐도 3조가 조금 넘을까 말까 해요. 매출액 세계 1위 제약사가 노바티스인데 노바티스 매출이 59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 2, 3 등을 다 합쳐도 전 세계 1위의 5%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위하고 비교해도 이렇지만 10위하고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1, 2, 3이 다 합쳐도 그 수준에 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의 발전이라는 건 아직 갈 길이 멀다. 글로벌 레벨이 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메시지를 드릴 수가 있겠죠. 제약산업의 주요 질환별 시장 규모 및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성장률 측면에서 글로벌하게 가장 두드러지는 질환 영역은 세 가지입니다.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놨는데 암을 포함하는 종양 분야, 당뇨 분야,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분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의약품별 시장 전망을 보면 2016년에서 2021년까지 이제 5년의 추세를 지금 저희가 좀 오른쪽에 자료를 넣어놨는데 암이 이제 가장 빨리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2016년 기준 753억 달러 정도의 세계 시장 규모, 80조 원이 조금 넘는데 이게 2021년이 되면 2배 가까운 1350억 달러, 약 150조 원 정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볼 시장이 자가 면역 시장인데 지금은 2016년에는 900억 달러, 약 100조 원 정도의 시장이 2021년이 되면 1100억 달러, 약 120조 원 정도 시장 규모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표현이 앞으로 몇 번 나올 겁니다. 오늘 강좌뿐 아니라 다른 몇 번의 강좌에서도 나올 텐데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좀 짚어드리면 인체 내부의 면역계가 외부 항원이 아닌 내부의 정상세포를 공격하여 생기는 질병을 말하며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주요 의약품들이 바로 이 자가 면역 질환을 극복하기,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산업 추세를 저희가 바라볼 때 늘 등장하는 단어 중에 파머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머징은 파머시와 이머징을 합친 신조어, 즉 제약산업과 신흥 시장을 합친 신조어로 통상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죠. 브릭스와 이집트, 태국, 남아공 등 동남아, 중동 국가들을 포함한 약 17개의 나라의 제약시장을 통칭하는 거라고 부릅니다. 이들 파머징 국가의 제약시장 점유율이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의 성장률은 세계시장 성장률인 6.3%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더 커질 거다.
그래서 파머징 국가의 성장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하나의 추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약산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해외 제약산업의 특성 및 최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의 현황이나 특성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산업 전체가 전반적으로 저성장 위기라는 거, 신약 개발에 국가적 지원 등이 포함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그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4개 회사별로 설명을 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각각 하나 아이템별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제약산업의 저성장 위기입니다. 13페이지 시작합니다. 해외 제약산업이 저성장 위기라는 뜻은 주요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로 인한 복제약품들의 등장, 그리고 전반적인 의약품 시장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진 그런 추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세계 의약품 시장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기준으로 보면 FDA 신약 승인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갈수록 신약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개발과 관련된 국가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의 신약 개발과 관련된 국가적 지원 부분입니다. FDA는 신약의 시장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환자들에게 보다 빨리 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한 10여 년간에 걸쳐서 계속 이제 제도의 변화를 좀 가져왔어요. 또 그런 제도의 변화를 크게 이제 장표에서 보시는 4가지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승인 허가 절차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 4개의 각각을 보면 신속 심사, 우선 심사, 혁신 치료제, 가속 승인, 이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신속 심사라 하면 에이즈 환자를 위해 시판 허가 전에 약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서 언맷 니즈를 해결하는 신약의 경우에 개발을 지원하고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한 평가를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선 심사는 프라이어리티 리뷰죠. 심각한 질환을 치료하며 안정성, 유효성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 심사 10개월보다 단축된 6개월 안에 심사를 마무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혁신 치료제, 영어로 브렉스루인데요. 이 혁신 치료제가 이제 제정된 연도가 가장 최근이 2012년도입니다. 이 혁신 치료제 개념은 표적 치료제 개발 붐에 따라 제정이 되었는데요. 획기적인 의약품으로 지정될 시 FDA의 지원을 받아서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맨 앞에 말씀드린 패스트트랙인 신속심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FDA가 개입해서 더 빠르게 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혁신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Accelerated Approval, 가속 승인이라는 표현이고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서 임상적 편익을 예측한 결과가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인다면 시판 후 임상 확증 시험 수행을 조건으로 이상 시험 후에 허가한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제도가 이제 일부 있죠. 그래서 이런 4가지의 좀 승인 허가 가속화 절차를 FDA는 마련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신 미국 FDA의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된 그 절차, 또 심사 절차의 결과로 결국 미국은 전 세계에서 신약 검토 기간이 가장 빠른 국가가 되었고, 2016년도에 제가 앞에서 신약 승인 개수가 22개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부터 바운스백해서 2017년에는 46개의 신약 승인, 2018년도에는 59건의 신약을 승인하면서 20년간 기록 중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2016에서 17년 사이가 분기점이 됐는데, 그 사진의 오른쪽에 보시는 이분이 2017년부터 미국 FDA 국장을 맡은 스캇 고틀립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맡고 나서부터 이제 이 FDA의 절차나 이제 퍼포먼스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편에 보시는 그래프는 FDA 신약 승인 비율과 승인 기간입니다. 초록색이 신약 승인 비율인데 2004년 5년도에 20% 내외에 불과하던 신약 승인 비율이 2014년도로 왔을 때 8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2015년도에 이제
꺾이는 곡선을 보이고 있었죠. 아마도 이걸 2018년도 데이터까지 나중에 뽑아서 끌어올려 보면 승인 비율이 다시 올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황색 그래프는 승인 기간 그 평균을 말씀드리는 건데, 2000년대 초반에 30개월을 육박하던 평균 승인 기간이 2010년도 이후에는 10개월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쭉 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2017, 18년도 최근까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쭉 끌어내서 이제 좀 연장을 시켜보면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참고로 써둔 내용을 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 동안 FDA와 유럽 EMA에서 모두 23건의 암 치료제가 승인됐는데, 그 치료제 승인된 평균 검토 기간이 FDA는 182일이었고 EMA는 350일이었다고 해요. 거의 2배 차이 나죠. 그리고 이러한 신속한 신약 승인 검토로 2010년에서 2015년간 50% 이상의 신약이 제일 처음 나온 나라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신약 2개 중에 1개는 첫 출시 국가가 미국이었다는 얘기죠. 2016년대는 그 비율이 86%까지 올라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FDA가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과 관련된 국가적 지원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나라가 중국입니다. 저희가 사실 한국과 중국을 비교할 때 필요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중국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사실은 뭐 습성 아닌 습성이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뛰어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단 신약 개발과 관련된 국가적 지원, 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과연 한국이 제약산업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느냐는 거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3가지 예시적인 내용을 짚어놨습니다. 먼저 줄기세포 임상 건수입니다. 중국의 줄기세포 임상 건수가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두 번째, 원격 의료 규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 규제 때문에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큰 이유는 의료 서비스 질의 저하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러나 중국은 원격 의료가 굉장히 크게 개방돼 있어서 미국으로 유출되던 원격 의료 서비스의 비용과 의약품 처방까지 모두 방어를 해서 중국 내로 모든 수요를 몰았다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원격 의료 관련된 규제에서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을 보면 의료인 간 원격 자문만 한국도 가능하고, 나머지 의사 환자 간 원격 진료, 인터넷 병원 개설, 의약품 택배 배송은 중국은 다 가능한데 우리는 다 불가능합니다. 뭐 이 정도 규제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온라인 의약품 판매 부분입니다. 중국에서 온라인 의약품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성장률이 매년 35%인데요. 누가 이걸 팔고 있을까요? 알리바바하고 텐센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딘가요? 네이버랑 카카오 정도 됩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만일에 의약품 판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난리 나겠죠? 근데 알리바바랑 텐센트가 그러면 의약품을 모르고 팔까요? 이들이 의약품을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의약품 분야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기 위해서 M&A를 하든 여하한 식으로든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알리바바, 텐센트가 의료 헬스 분야의 투자 기업서 굉장히 많습니다. 알리바바 16개, 텐센트 35개. 그러니 이제는 알리바바 그룹, 텐센트 그룹이 더 이상 의료 분야 또는 제약산업을 모르는 회사라고 할 수가 없겠죠. 실질적으로 이런 온라인 의약품 시장을 크게 개방해서 국민들의 편익도 제공하고 제약산업의 시각을 확장시키고 플레이어의 수를 늘릴 수 있다면 산업이 더 발전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죠. 물론 함부로 이 시장을 열었다가 굉장히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큰 기업 말고도 속된 표현에 좀 어중이 떠중이 준비 안 된 기업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굉장히 혼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거는 그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제대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다른 바람직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지, 아예 그냥 그런 플레이어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막아버리자 하면 모든 게 다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이 규제 환경을 다루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 만약 강의를 들으실 기회가 있다면 제가 언급드리는 이 표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주관적인 시각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단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헬스 분야에 투자해서 그 분야를 온라인 의약품 시장으로 확장을 시켜서 시장의 문호를 개방하고 유통망을 넓혔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대비해서 잘못된 것인가? 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될 숙제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해외 제약 산업의 핵심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컨셉을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꺼낼 때 뭐 자연스럽게 떠오르시는 게 뭐 기술을 라이센싱 하는 거, 뭐 도입하는 거, 뭐 M&A 하는 거 이런 뭐 화두들이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뭐 오픈 이노베이션의 유형이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곧 짚어드리겠지만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글로벌 화두라는 걸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M&A 현황이 굉장히 크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도약 또는 매출 순위 또는 성장 순위를 상승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M&A라는 사실은 오늘 1강뿐 아니라 향후에 진행될 여러 형태의 강의들에서도 자주 등장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M&A라는 주제가 글로벌 제약사의 오픈 이노베이션과 연관된 핵심 화두다. 이런 건 좀 하나 좀 미리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글로벌 제약사의 최근 3년간의 기술 도입 건수를 보면 기술 도입을 많이 한 기업들과 R&D 비용 지출 순위가 상위인 기업들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결국은 기술 도입과 R&D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결국 R&D를 내부에서만 한 게 아니라 외부 기술을 도입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의 정의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우리말로 개방형 혁신이라고도 부르고요. 기업 외부의 자원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축소시키는 전략을 말합니다. 제약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회사 내부의 R&D 역량에 투자하는 전통적인 기술 혁신 방법, 이게 바로 이제 폐쇄형 혁신이겠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 자료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1988년부터 2012년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약 280개의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분석한 결과 외부 리소스하고의 연결이 어떤 형태로든 있었든 뭐 인수합병을 했던 조인트 벤처를 했던 또는 뭐 투자를 해서 뭐 공동 개발을 했던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 개발을 했을 때 임상 단계에서 성공률이 높았다라는 게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픈 이노베이션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문헌조사나 이런 데 통용되는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잘 이제 좀 공유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유형이 지금 페이지에서 보시는 네 가지 유형입니다. 아웃소싱형, 라이센싱형, 협업형, 오픈소스형. 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네 가지 유형은 사실은 제약 산업만을 포커스해서 정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약 산업의 이 내용을 정의할 때는 제약 산업에 맞는 어떤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약 산업이란 시각으로 이 네 가지 유형을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 아웃소싱형은 CRO나 CMO와 같은 기관에게 자기 업무를 밖으로 맡기는 겁니다. 우리 OEM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내 업무의 일부를 남한테 맡긴다. 그게 아웃소싱입니다. 다만 돈 주고 맡기는 거고,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고 결과물은 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위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번째 유형이 라이센싱형인데요. 라이센싱형은 기술을 주거나 받는다는 뜻인데 기술을 주거나 받는 계약적인 형태, 그러니까 법률적인 계약 형태는 사실은 인수합병이거나 라이센싱 인 또는 라이센싱 아웃입니다. 이걸 통합해서 라이센싱형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라이센싱형은 돈을 투입을 해서 기술의 소유권을 통째로 갖고 오는 걸 말합니다. 기존에 내 게 아니었는데 돈을 써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좀 전에 아웃소싱형은 처음부터 내 건데 그냥 돈만 주고 비용만 주고 밖에서 업무를 시켜서 결과물을 다시 내 걸로 갖고 온다. 그러니까 사람과 장치만 외부 걸 사용한다는 개념인다면 라이센싱형은 내 게 아니었던 거를 돈을 주고 내 걸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협업형 또는 컬래버레이션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는 나와 상대방이 소유권 또는 권리가 같이 존재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를 법률적 형태로 보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구조가 조인트 벤처죠. 조인트 벤처가 대표적인 협업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오픈소스형이고요. 오픈소스형은 내가 갖고 있는 R&D 역량이나 리소스를 남도 사용할 수 있게 풀어주면서 그 대신에 궁극적으로 그들이 내 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프로핏이나 이득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든다. 이게 오픈소스형입니다.
네, 오픈소스형이 제약산업에서 쓰이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또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라는 비즈니스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많은 다른 형태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픈 해솔수형은 확장성이 있는 개념이다. 아직 정의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 및 유형을 제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오픈 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 예시로서 볼 만한 글로벌 기업들 사례를 저희가 4개 기업을 좀 선정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 기업이 앞에 말씀드린 4가지 오픈 이노베이션 유형별로 적용이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오픈 이노베이션의 개념을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자기한테 필요한 방식으로 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방식상의 특성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서 4개 기업을 별도로 선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기업은 일본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인 다케다 약품공업입니다. 다케다는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중에 하나로 전 세계 90개국 이상의 의약품을 수출하며 독립적 자회사인 다케다 언칼러지를 통해 신진대사 장애, 위장병학, 신경학, 염증 및 종양학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설립된 때는 1781년이니까 200년이 훌쩍 넘은 회사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매출 대비 R&D 비용을 보면 매출이 약 우리 돈으로 18조 가까이 되는데 R&D 비용이 3조 2천억, 그러니까 매출의 약 18% 정도를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상위 기업들이 쓰는 R&D 평균 비용보다 조금 더 쓰시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사업 분야는 이 제약산업 분야의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계신데, 다케다에 대해서 저희가 특이점으로 좀 짚어볼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케다는 1977년에 미국의 에버트사와 합작 투자를 통해서 제약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에버트사는 나중에 이제 진단과 관련된 강좌를 들으실 때 진단 부분의 리더로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다케다사의 주력 제품은 액토스라고 부르는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이 액토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당뇨병 치료제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케다는 꾸준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판로를 개척해 왔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상세히 보여드리겠지만 크게 이제 4건의 주요한 인수합병을 저희가 다루고자 합니다. 2008년의 밀레니엄 제약 인수, 2011년에 나이코메드 인수, 2017년에 아리아드 인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 샤이어 인수, 굉장히 큰 딜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 4가지 딜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케다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4건의 중요한 M&A를 언급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결국 다케다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한 방식이 주로 M&A 기반 방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M&A 방식이 라이센싱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라이센싱 인 앤 아웃을 하거나 M&A를 하는 것이 이제 라이센싱형인데, 다케다는 대부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M&A 위주로 진행했었다라는 것을 이제 다케다의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건의 인수합병권을 간략히 살펴보면 2008년도에 진행했던 첫 번째 빅딜이 밀레니엄 파머스티컬 인수입니다. 이 회사는 종양학과 심혈관 치료 연구 전문 회사였고요.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종양학과 심혈관 치료 분야로 파이프라인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전엔 당뇨병 치료약이 제일 큰 제품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로부터 4년 후 2012년도에 다케다는 스위스의 나이코메드를 인수합니다. 사실 나이코메드를 인수한 핵심 이유는 신흥국 대상의 제약회사 인수를 통한 판로 개척이라는 게 기본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인수한 밀레니엄에서 만든 제품들을 나이코메드가 갖고 있는 신흥국 파머징 마켓 영역의 유통 루트를 통해서 파머징 마켓에 파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한 인수합병은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리아드 파머스리컬 인수고요. 이 회사는 종양학 및 희귀 혈액질환 치료 전문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 인수를 통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것이 다케다의 또 다른 목적이었겠죠. 그로부터 1년 후에
다케다는 다시 샤이어라고 하는 아일랜드 회사를 삽니다. 샤이어 인수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66조 원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근데 이 샤이어 역시도 희귀 혈액 질환과 면역계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회사입니다. 결국 다케다는 당뇨병 치료제에서 시작해서 종양학, 심혈관 이쪽으로 발을 디딘 다음에 종양학을 심화시키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영역에서도 희귀 혈액 질환 또는 면역계 희귀 질환 쪽으로 점진적으로 종양 질환, 그 다음부터 희귀 질환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M&A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케다의 M&A 사례 4건을 말씀드리면서 주된 디렉션이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 방향으로의 선택과 집중이 다케다가 진화하는 방향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4번째 인수였던 샤이어와의 인수합병, 이 부분이 이제 희귀 질환 치료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의 행보하고 다케다의 행보가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알려진 희귀 질환이 7,000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치료약이 개발된 게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제약사들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은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에 있다라고 이제 다케다는 이미 그 방향을 정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샤이어의 이제 사업 분야가 희귀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샤이어는 매출의 약 75 내지 80%가 희귀 질환 치료제에 기반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도 희귀 질환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샤이어는 다케다에 인수되기 전에는 본인 스스로 2016년도에 혈우병 치료제 글로벌 기업인 박스헬타를 인수합병을 했었어요. 그래서 혈우병도 사실 희귀 질환의 일종이죠. 혈우병 분야에 대한 커버리지까지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의 2번째 케이스는 사노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노피에 대한 기업 개요입니다. 사노피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고 2016년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8위 회사라고 합니다. 매출액이 세계 8인데 약 45조라고 되어 있고요.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약 15% 수준인 매년 7조 6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사노피는 2004년도에 사노피 신데라보라는 회사와 아벤티스라는 회사가 합쳐져서 사노피 아벤티스라는 대형 합병 회사가 만들어졌었다가 그 회사의 이름이 2011년도에 이제 사노피로 다시 사명이 복귀가 돼서 그래서 지금 사노피라고 저희가 일반적인 통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노피는 다케다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당뇨병 치료제의 강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노피의 자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요. 사노피 파스테르는 백신 분야 전문 기업이었고요. 사노피 젠자임은 희귀 질환 부분에 집중 연구 및 개발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노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설명드릴 때 저희가 뭐 한마디로 사노피의 그 전략을 뭐 묘사를 하자면 복합형 오픈 이노베이션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픈 이노베이션 스타일이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웃소싱, 뭐 라이센싱, 협업, 오픈 소스, 이 4가지 유형을 돌아가면서 굉장히 골고루 활발하게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뭐 다른 기업도 그런 기업이 있겠지만 사노피는 그 활발한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복합형 이노베이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에 사노피가 각종 오픈 이노베이션 유형별로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협업형으로는 미국 벤처기업인 엑셀릭시스하고 항암제 공동 개발하고 있는 거, 이제 뭐 조인트 벤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웃소싱형의 경우에는 셀트리온한테 이제 CMO를 맡긴 거. 그다음에 라이센싱형의 경우에 미국의 젠자임하고 유전성 대사질환 영역에 리더십을 보유해서 뭐 이제 그 비즈니스를 갖고 오는 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구조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사노피는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서도 터미네이션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 투입해서 사고 내가 책임진다가 아니라 리스크 분담 또는 리스크 해칭을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같이 가미한다는 거죠. 사노피는 기술의 유망성 수준 및 개발 단계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 해칭을 위한 노력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각 레벨마다 각기 다른 장치들이 강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리스크 분담 또는 리스크 해칭의 개념을 터미네이션 조항이라는 이제 법률적 장치 개념으로 저희가 한번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터미네이션 조항이라고 하면 제약사들 간의 기술 수출 계약에서 설정하는 조건의 하나로 기술을 도입한 기업 입장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험 장치입니다. 기술 수출 품목의 임상 개발, 허가, 상업화 등 개발 과정 중에 돌발 변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사용되고, 사전에 합의한 규정들을 토대로 해서 터미네이션 피를 측정하고 그걸 토대로 터미네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터미네이션 피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큰 무리 없이 터미네이션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사노피하고 한미약품 간에 있었던 딜이었는데요. 한미약품이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는 퀀텀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당뇨 치료제 3가지 개발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페글레나타이드라고 해서 임상 3상 단계에 가까워져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당뇨 치료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속형 인슐린이라는 개념으로 임상 1상 초기 단계인 아이템이 있었고, 이 두 가지를 복합한 치료제가 또 제3의 치료제로서 함께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노피가 이 3가지를 다 가져가는 조건으로 39억 유로를 최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이 진행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노피는 지속형 인슐린을 반환하게 됩니다. 타기업 유사 약물로 인해서 경쟁력이 저하됐다고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을 인수받은 다음에 상업화 이후에 실제로 지급하기로 협의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지불하고 나면 본인한테 이제 수익이 남을 게 없다라는 부담이 생겼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경영 환경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기술 환경 또는 경영 환경이 바뀌었을 때 사노피가 뒤로 물러날 수 있게끔 사전에 터미네이션 조항이 설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9억 유로 계약이 28억 유로 계약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 대신에 지속형 인슐린이 빠졌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속형 인슐린의 그 판매가 또는 라이센싱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라이센싱 가격이 11억 유로였다. 근데 이 11억 유로를 사노피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할 때 일정 기간 안에는 다시 돌려주고 없던 걸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게 계약 조건이었겠죠. 한미약품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나쁜 일이었을까요? 좋은 일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반반이었을 것 같아요. 당장 자기 계약 금액상의 라이센싱 금액이 줄었다, 기술을 리젝트 당했다, 이런 거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니겠죠. 비즈니스에 단기로 놓고 보면 결코 좋은 효과는 아닐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지속형 인슐린을 한미약품은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라이센싱을 해준 거니까 이 라이센싱 기반의 개발을 사노피랑 계속 앞으로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레벨로 그 개발을 본인이 계속 끌고 나가는 불확실성이나 비용적 부담은 여전히 한미약품 안에 있었겠죠. 사노피와 함께겠지만 그 부담이 없어진 거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39억 유로라는 딜이 처음 이루어졌을 때는 이 딜로 인해서 한미약품의 매출이 한때 그 해 연도에 매출 1위 기업으로 올라섰었어요. 그렇다가 이 11억 유로가 갑자기 빠지게 되니까 매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한미약품의 매출 등수가 몇 등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다케다를 얘기할 때 샤이어 인수를 통해서 희귀질환 분야로의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노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노피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주요 영역 중에 하나가 분명히 희귀질환 분야가 있고요. 사노피가 인수한 바이오베라티브, 이 회사를 2018년도에 12조에 인수했는데, 이 회사의 인수를 토대로 해서 희귀질환 분야에서 리더십 확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베라티브 역시 이런 희귀병 분야, 희귀질환 분야에서 상당히 레퓨테이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의 연간 매출이 약 9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결코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이 회사가 혈우병이나 희귀질환을 다루는 그런 능력 또는 뭐 이미 갖고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을 12조에 인수를 해서 이 회사의 능력과 리소스를 토대로 해서 사노피가 희귀질환 분야로 발전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의 꼭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해외 글로벌 제약산업 기업들 중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 세 번째 소개할 기업은 MSD입니다. 이 MSD가 풀 네임으로는 Merck Sharp and Dohme이라는 이름이죠. 사실 이제 이 회사 이름을 언급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왜냐하면 Merck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제약사인데 이 MSD도 풀네임에 Merck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두 회사가 같은 회사냐 다른 회사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은 다른 회사입니다. 머크는 독일 회사고요. MSD는 원래의 처음 출발은 머크사의 미국 법인이었습니다. 근데 독일이 두 차례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던 기업들이 자의반 타의반 해외 법인들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어요. 머크의 미국 법인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였고, 그래서 독일의 머크와 미국의 머크가 이제는 다른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MSD가 미국에서는 회사 이름을 머크라고 씁니다.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는. 단 미국과 캐나다를 벗어났었을 때는 기존의 독일의 머크사고의 충돌 때문에 MSD라는 이름을 쓰는 걸로 그렇게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머크 코리아도 있고 한국 MSD도 있습니다. 머크 코리아는 독일에 있는 머크사의 자회사고, 한국 MSD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MSD, 미국 내의 머크의 한국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두 회사 모두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제 현재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 독일은 머크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미국 기업으로서 성장한 MSD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SD가 생산하는 주요 제품으로는 당뇨병 치료제인 제누비아, 암 치료제인 키트루다, 자궁경부암 백신인 가다실, 그리고 C형 감염 치료제인 바니헤프 등이 있습니다. 그럼 MSD는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언급드린 다케다는 저희가 M&A 중심형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보여드린 사노피는 모든 오픈 이노베이션 상황을 기술 개발 정도와 상황에 따라서 다재다능하게 이용하는 복합형 이노베이션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반해서 MSD는 감염성 질환과 항암 분야에 집중해서 라이센싱형과 협업형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근데 이제 협업형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의과대학이나 유전자 치료 연구소 등과의 어떤 이제 아카데믹한 그 협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라이센싱형은 주로 이제 감염성 질환에 대응하는 항생제 분야 파이프라인 강화 또는 항암제 분야 파이프라인 강화 등등을 목적으로 이제 기업들을 인수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시작합니다. MSD를 언급할 때 가장 이제 떠오르는 그 제품이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인데요. 이 키트루다가 실질적으로 현재 면역 항암제 시장의 이제 1위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SD는 이 키트루다에 만족하지 않고 항암제 중심의 R&D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라이센싱 형의 개념으로 바이럴리틱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M&A를 했던 뜻이죠. 바이럴리틱스를 인수한 효과가 뭐냐면 키트루다와 병용 투여할 수 있는 약, 바이럴리틱스의 카바탁이라는 약을 소유하게 돼서 면역 관문 억제제 병용요법이라는 것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면역 항암제 시장이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장표의 좌하단에도 나와 있습니다. 2018년에 글로벌 면역 항암제 시장이 20조 원 규모인데 4년 후 2022년에는 4배 이상 큰 91조 원이 될 거라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클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굉장히 이제 거의 뭐 속된 표현으로 몰빵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키트루다에 만족하지 않고 면역 항암제 시장을 대폭적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의 네 번째 소개 사례는 바이엘입니다. 독일 바이엘 기업이죠.
독일 레버쿠젠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독일계 다국적 화학, 생명과학 제약 기업이고요.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매출액이 약 5조 6천억 원, R&D 비용은 그의 한 10%인 5,600억 원. 그러니까 사실 아주 큰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 귀에는 그냥 익숙한 회사지만 글로벌 레벨의 기업 규모로 보면 바이엘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에요. 단 바이엘은 다른 제약 기업과는 달리 제약 산업만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매출은 이제 제약 분야의 매출인 거고요. 사업 분야가 동물 건강관리, 소비자 건강관리, 농작물 사이언스 등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펼쳐져 있어서 2018년도에 농업생물공학기업인 몬산토를 합병해서 세계 최대 농화학 업체가 됐다는 게 이제 바이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엘을 설명드릴 때 가장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확장형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겁니다. 오픈 소스형을 굉장히 크게 확장해서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텐데, 오픈 소스형의 개념으로 바이엘이 다루고 있는 사업이 G4A라는 게 있습니다. Grants for Apps. 이게 일종의 이제 그 벤처 투자를 통한 스타트업 발굴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셀러레이션, 그 엑셀러레이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초창기 유망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그 과실을 나눠 갖는 그런 개념의 확장형 오픈 이노베이션을 오픈 소스형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바이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이엘의 확장형 오픈 이노베이션 컨셉으로서 제가 설명드린 G4A, 풀네임으로 Grants for Apps 이제 Acceleration 프로그램을 좀 더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G4A는 바이엘 베를린 본사, 한국 바이엘 코리아 본사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수익성보다는 장기적으로 바이엘과의 협력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그런 일종의 바이엘 특화형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일간 5만 유로, 우리 돈 6,500만 원이죠. 100일간 5만 유로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해요. 근데 이 지원 금액을 반드시 특정 목적으로 쓴다는 그런 무슨 제약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 용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좀 사용에 관련된 전략적 자유도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대상이 바이엘이 굉장히 다양한 산업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농화학, 동물관리 포함해서. 그래서 제약 분야인 디지털 헬스케어 외에도 동물건강, 농업, 의료 빅데이터 같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G4A는 유망한 바이엘과 함께 갈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선발됐던 기업들 사례를 보면 에스데어라는 스페인 회사는 변기에 부착할 수 있는 소형 기기를 통한 소변 분석 헬스케어 회사였어요. 한국의 스카이랩스라는 회사도 뽑혔는데 이 회사는 만성질환 심방세동의 정확한 진단과 관리를 위한 반지형 웨어러블 회사였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 1강 국내 제약사 동향의 1교시에서 해외 주요 제약산업의 동향, 그 중에서 특히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주제로 주요 기업별 사례를 통해서 시사점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교시는 이렇게 마치고요. 잠시 2교시에는 국내 제약사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